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어머, 좀 봐, 세상에, 너 지금 동창회 오는 길 맞니? 어디 서울역 지하도에서 자다가 왔어? 날카로운 하이톤의 목소리가 최고급 중식당 만리대의 2층 귀빈실 공기를 단번에 찢어놨다. 목소리의 주인은 박소연이었다. 그녀는 방금 막 회전문을 열고 들어선 강지혜를 보며 기가 막힌다는 듯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짙은 화장과 화려한 귀걸이가 샹들리에 조명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구겨진 휴지 조각처럼 일그러져 있었다. 인천 차이나타운의 토요일 밤은 그야말로 불야성이었다. 인천역 앞 건널목을 건너 페루를 지나면 펼쳐지는 붉은 세상, 거리마다 걸린 홍등이 바람에 흔들리며 기묘한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춘장 볶는 냄새와 화덕만두 굽는 냄새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관광객들의 웃음소리와 호객꾼들의 외침으로 시끌벅적한 그 활기찬 거리의 언덕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만리대는 성공한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과도 같은 장소였다. 그 화려한 공간에 강지혜가 서 있었다. 그녀의 모습은 소연의 말대로 충격적이었다. 무릎이 툭 튀어나오고 곳곳이 긁힌 회색 트레이닝복 바지, 목이 늘어나 쇄골이 훤히 보이는 검은색 면 티셔츠, 그리고 결정적으로 발에는 때가 켜케 묵어 굳어버린 투박한 전술화가 심겨져 있었다. 머리는 며칠 감지 못한 듯 대충 묶어 잔머리가 흘러내렸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은 피기 없이 창백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심연처럼 고요하고 서늘하게 빛나고 있었다. 지혜야, 너 진짜 정신이 나갔어? 여기 1인당 식사비가 얼마인 줄은 알고 온 거야? 소연의 옆에 앉아있던 이준호가 혀를 차며 거들었다. 준호는 자신의 손목에 찬 금장시계를 일부러 과시하듯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명백한 경멸과 조롱이 담겨 있었다. 학창시절 지혜는 존재감이 없었다. 공부를 썩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체육 시간에나 조금 눈에 띄는 조용한 아이였다. 그런 그녀가 10여 년 만에 나타난 꼴이 이러하니 준호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먹잇감이었다. 지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빈 의자를 찾아 털썩 주저앉았다. 낡은 의자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유난히 거슬리게 들렸다. 오랜만이다. 다들 잘 지냈어? 지혜의 건조한 인사에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10여 명의 동창들은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반가움의 침묵이 아니었다. 당혹감과 불쾌감, 그리고 우월감이 뒤섞인 기묘한 침묵이었다. 잘 지냈냐고 묻기 전에 거울부터 좀 보고 오지 그러니? 냄새 나는 것 같아. 너 요즘 뭐 하고 사니? 아니, 결혼은 했어? 이 꼴을 하고 다니는데 누가 데려갔을까 싶긴 하다만. 소연이 붉은색 립스틱이 묻은 차잔을 내려놓으며 비아냥거렸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친구들이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지혜의 가슴을 파고들 법도 했지만 지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주전자를 들어 물을 따랐다. 일하다가 바로 와서 갈아입을 시간이 없었어. 약속 시간 늦을까 봐 일. 무슨 일 하는데? 공사판에서 벽돌이라도 나르니? 아니면 요즘 뉴스에 나오는 폐지 줍기라도 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잖아. 회비 낼 돈은 있니? 준호가 걱정하는 척하며 깐죽거렸다. 지혜의 전술화에 묻은 흙은 사실 강원도 산간 지역에서 있었던 고강도 대테러 침투 훈련의 흔적이었다. 사흘 밤낮을 산속을 누비며 극한의 상황을 견뎌낸 훈장과도 같은 것이었지만 이들의 눈에는 그저 가난과 궁핍의 상징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지혜는 굳이 설명하지 않았다.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특수부대 교관이자 국가기밀을 다루는 작전관이라는 사실을 이들에게 말해봤자 현실 부정 환자 취급을 받을 것이 뻔했다. 회비는 내가 내게. 걱정 마. 지혜가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5만 원권 지폐 3장이었다. 동창회비 15만 원. 딱 그 금액이었다. 어머, 현금으로 들고 다니네.
요즘 누가 현금을 써? 촌스럽게 역시 사는 세계가 다르구나. 카드 정지라도 당했니? 또다시 비웃음이 터져나왔다. 지혜는 그저 묵묵히 젓가락을 들었다. 배가 고팠다. 훈련 기간 내내 전투 식량으로 끼니를 때운 탓에 따뜻한 음식이 그리웠다. 동창회에 온 이유는 단 하나였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자신을 유일하게 인간적으로 대해주었던 최 선생님이 잠시 들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선생님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 했다. 창밖으로는 인천항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검은 바다 위로 배들의 불빛이 반짝였지만 루만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지혜는 자신이 속한 세상과 이들이 속한 세상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다. 코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유산슬, 칠리새우, 탕수육, 팔보채. 기름지고 화려한 음식들이 원형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 냄새가 식욕을 자극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다. 지혜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서로의 근황을 묻는 척하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느라 바빴다. 이번에 내가 송도 쪽에 아파트 하나 분양받았잖아. 프리미엄이 꽤 붙어서 팔면 쏠쏠할 것 같아. 대출 끼고 산 거긴 하지만 요즘 금리가 문제긴 해. 어머, 정말? 준호, 너 능력 좋다. 나는 이번에 남편이 개원 기념으로 유럽 여행 보내준다는데 귀찮아서 갈까 말까 고민 중이야. 파리는 소매치기가 많다면서. 소연아, 너 그 가방 에르메스 아니야? 대기만 1년이라던데 어떻게 구했어? 역시 원장 사모님은 다르네. 그들은 서로의 재력을 확인하고 확인받느라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들만의 견고한 성벽 안에 지혜가 끼어들 틈은 없었고 그들은 지혜를 성벽 박천민 취급하며 철저히 배제시켰다. 지혜는 조용히 유산슬을 앞접시에 덜어 먹었다. 훈련 도중 먹던 건조한 식량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드럽고 맛있는 음식이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느낌은 메마르기만 했다. 야, 강지혜 너는 뭐 하고 사냐고 물어봤잖아. 대답이 없네. 사람이 말을 하면 대답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못 배운 티가 나. 입에 음식이 들어가니까 말이 안 나와. 소연이 날선 목소리로 다시 공격을 시작했다. 지혜가 기죽지 않고 밥을 먹는 모습이 꼴보기 싫었던 모양이었다. 지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소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냥 몸 쓰는 일 해. 나라에서 하는 일, 나라에서 하는 일. 뭐 공공근로 그런 거야? 도로에서 풀 뽑고 쓰레기 줍는 거? 아이고, 지혜야. 학교 다닐 때는 체력장 1등하고 그러더니 결국 몸 쓰는 걸로 갔구나. 공부 좀 하지 그랬어.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다. 준호가 혀를 찼다. 지혜의 나라에서 하는 일이라는 말을 공공근로로 해석해버린 것이다. 지혜는 굳이 정정하지 않았다. 그래, 몸 쓰는 일이지. 위험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가끔은 목숨을 걸어야 할 때도 있어. 목숨을 걸어? 웃기지 마라. 도로에서 일하다가 차에 치일까봐. 그러냐. 차 조심해야지. 보험은 들었니? 사고 나면 보상도 제대로 못 받잖아. 동창 중 한 명이 비웃듯 거들었다. 그들은 지혜를 불쌍한 인생의 나락으로 확정짓고 동정하는 척하며 자신들의 우월감을 즐기고 있었다. 그때 귀빈실 문이 열리고 나이가 지긋한 노신사가 들어왔다. 그들의 고등학교 3학년 담임이었던 최 선생님이었다. 백발이 성성했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선생님 오셨어요. 아이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기 상석으로 앉으시죠. 저희가 모셔러 갔어야 했는데. 준호와 소연이 벌떡 일어나 호들갑을 떨며 선생님을 맞이했다. 선생님은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는 지혜를 발견하고는 눈을 크게 떴다. 아니, 이게 누구야? 지혜가 아니냐? 강지혜.
선생님은 소연과 준호의 에스코트를 뿌리치고 성큼성큼 지혜에게 다가갔다. 지혜도 자리에서 일어나 선생님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건강하셨습니까? 그래, 나는 건강하다만 너는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상했어? 어디 아픈 곳은 없고? 살이 많이 빠졌구나. 선생님은 지혜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다. 소연과 준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다. 선생님이 제일 먼저 챙긴 사람이 화려한 자신들이 아니라 저 거짓골을 한 강지혜라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다. 선생님, 지혜가 요즘 힘들게 사나 봐요. 옷차림 좀 보세요. 저희가 회비도 대신 내줄까 했는데 자존심은 있어서 내더라고요. 공공근로 한다는데 선생님이 좋은 말씀 좀 해주세요. 소연이 끼어들며 비아냥거렸다. 선생님은 소연의 말에 미간을 찌푸리며 지혜의 옷차림을 훑어보았다. 확실히 동창회에 어울리는 복장은 아니었다. 하지만 선생님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지혜의 손에 잡힌 단단한 굳은 살. 그리고 헐렁한 옷 사이로 언뜻 보이는 다부진 근육의 움직임. 선생님은 과거 지혜가 얼마나 강인한 정신력을 가진 아이였는지 기억하고 있었다. 지혜야,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야? 내 눈빛을 보니 아주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선생님은 널 믿는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혜는 짧게 대답했다. 선생님의 따뜻한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늘 이 자리에 온 목적은 달성한 셈이었다. 하지만 동창들의 괴롭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취기가 오르자 그들의 언행은 더욱 노골적이고 천박해졌다. 얘야, 강지혜, 너 술 좀 따라봐라. 공공근로 끝나고 아저씨들이랑 막걸리 많이 마셔봤을 거 아니야? 술 따르는 솜씨 좀 보자. 오늘 서비스직 교육받는다 생각해. 준호가 빈 소주잔을 지혜의 코앞에 들이밀었다. 역한 알코올 냄새가 확 풍겼다. 지혜는 준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순간 준호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맹수와 눈이 마주친 초식동물이 느끼는 본능적인 공포였다. 하지만 술기운이 그 공포를 눌렀다. 뭐야? 눈을 깔아. 주제 파악 못하고 어디서 눈을 흘겨? 이게 미쳤나? 지혜는 준호의 잔에 술을 따르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물컵에 남은 물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더 이상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다. 선생님,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급한 호출이 있어서요. 죄송합니다. 벌써 가려고. 아직 이야기도 많이 못했는데 조금만 더 있다가 가지? 선생님이 아쉬워하며 잡으려 했지만 지혜는 단호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지혜는 동창들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고 뒤를 돌았다. 얘야, 강지혜, 너 진짜 예의 없다. 준호가 술 한 잔 받으라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냐? 거지가 자존심만 세가지고, 채. 소연이 등 뒤에서 소리쳤다. 그래, 가라. 가서 패지나 마저 주어라. 이 냄새나는 년아, 재수 없네, 진짜. 준호가 소주잔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짠그랑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리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다. 룸 밖의 직원들이 놀라 달려왔지만 준호는 아랑곳하지 않고 욕설을 퍼부었다. 지혜는 잠시 멈칫했다. 주먹이 불끈 쥐어졌다. 당장이라도 뒤돌아서 저 건방진 주둥이를 닥치게 할 수 있었다. 관절을 꺾어 버리는 건 1초도 걸리지 않을 일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깊은 숨을 내쉬며 주먹을 풀었다. 민간인이다.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을 상대로 힘을 쓸 수는 없다. 참아야 한다. 그녀는 묵묵히 문을 열고 나갔다. 등 뒤로 비웃음 섞인 야유가 쏟아졌다. 잘 가라. 다신 보지 말자.
어우, 속이 다 시원하네. 물 흐리는 미꾸라지 한 마리 사라지니까 공기가 달라졌다. 얘야, 우리끼리 2차 가자. 그들은 꿈에도 몰랐다. 잠시 후 식당 밖에서 벌어질 일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부끄러운 장면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지혜가 계산대로 향했다. 카운터에 있던 지배인이 지혜의 행색을 보고 약간 주춤하며 눈살을 찌푸렸다. 일행분이신가요? 계산은 위에 분들이 하신다고. 아니요, 제 것은 제가 냅니다. 아까 테이블에 두고 나왔지만 혹시 몰라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이거면 되죠. 지혜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1,000원짜리 몇 장을 더 꺼내 자신이 먹은 짜장면 값과 탕수육 값을 대략 계산해서 내밀었다. 남에게 한 푼이라도 빚지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계산을 마치고 무거운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다. 시원한 밤 공기가 달아오른 뺨을 식혀주었다. 차이나타운의 거리는 여전히 사람들로 북적였다. 주말을 즐기러 나온 가족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모두가 행복해 보였다. 지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 사이로 달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래, 내가 선택한 길이다. 후회는 없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계단을 내려가려 했다. 그때였다. 저 멀리 인천역 방향 언덕 아래에서부터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묵직하고 육중한 엔진 소리가 지면을 울리며 다가오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맹수 무리가 이동하는 듯한 진동이었다. 거리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쏠렸다. 뭐야, 저거. 와, 대박이다. 저 차들 뭐야? 검은색 대형 세단과 군용 지프차 2대가 줄지어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다. 세단은 방탄 처리가 된 듯 유난히 차체가 두꺼워 보였고 번호판에는 일반적인 숫자가 아닌 별이 그려진 붉은색 번호판이 붙어 있었다. 앞뒤를 호위하는 지프차에는 헌병 완장을 찬 무장 군인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그 위협적인 행렬은 정확히 지혜가 서 있는 만리대 입구 앞에 멈춰섰다. 끼익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차량들이 일제히 정지했다. 거리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웅성거리던 사람들도 압도적인 분위기에 눌려 숨을 죽였다. 철컥, 철컥. 지프차에서 제복을 입은 헌병들이 신속하게 하차하여 도열했다. 그들의 동작은 기계처럼 정확하고 절도가 있었다. 그들은 시민들을 통제하며 길을 열었다. 뭐야? 무슨 일이야? 대통령이라도 왔나? 저거 별 아니야? 장군차가 왜 여기에? 그 소란을 듣고 2층 귀빈실 창가에 있던 소연과 준호, 그리고 동창들도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얘야,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영화 촬영하나 봐. 우와, 저 차 좀 봐. 벤츠, 마이바흐 방탄 같은데? 누구지? 소연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소리쳤다. 곧이어 그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하나둘씩 1층 입구로 내려왔다. 이 차를 가려던 참이기도 했다. 입구 계단을 내려온 그들은 식당 앞에 도열한 군인들과 검은 세단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대박이다. 진짜 높은 사람 왔나봐. 우리 타이밍 죽이는데. 준호가 침을 튀기며 흥분했다. 그때 맨 앞에 검은색 세단 뒷좌석 문이 열렸다. 잘 닦인 구두가 먼저 바닥에 닿았다. 내린 사람은 정복을 입은 중년의 남성이었다. 어깨에는 별 2개, 소장 계급장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특수전 사령부의 사령관인 장태영 소장이다. 그 뒤를 이어 다른 차량에서도 대령, 중령급 고위 장교들이 줄이어 내렸다. 그들은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 식당 입구 계단참에 서 있는 초라한 차림의 여자를 향해 걸어갔다. 소연과 준호는 눈을 비볐다. 저 장군들이 향하는 곳에 서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거지 취급하며 쫓아낸 강지혜였기 때문이었다. 준호가 바보 같은 소리를 냈다. 장태영 소장은 지혜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절도 있는 동작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오른손을 들어 경례를 붙였다. 충성. 강지혜 교관님, 작전 복귀를 환영합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차이나타운의 밤하늘을 갈랐다. 뒤에 도열했던 수십 명의 장교들과 헌병들이 일제히 발을 구르며 경례를 했다. 충성. 수십 명의 군인이 내지르는 함성은 마치 천둥소리 같았다. 만리대 식당의 유리창이 흔들릴 정도였다. 거리에 있던 시민들은 물론 입구에서 멍하니 서 있던 소연과 준호, 그리고 동창들의 입이 턱 빠질 듯 벌어졌다. 장 소장은 경례를 내리고 지혜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두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교관님 덕분에 이번 북부 산악 대테러 작전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특별히 챙기셨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모셔오라고 특별 지시를 내리셨습니다. 지혜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장 소장의 손을 맞잡았다. 아니, 사령관님, 이렇게 요란하게 오실 필요까진 없었는데. 무슨 말씀을요? 국가를 구한 영웅에게 이 정도 대우는 당연한 겁니다. 자, 타시죠. 청와대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옷은 차 안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장 소장이 직접 뒷좌석 문을 열어주며 에스코트했다. 이 모든 광경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던 소연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손에 들고 있던 에르메스 가방이 스르륵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다. 흙이 묻든 말든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준호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다. 자신이 방금 전 바닥에 소주잔을 던지며 욕을 했던 그 여자가 대통령이 찾는 국가적 영웅이라니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차에 오르려던 지혜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얼어붙어 있는 동창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소연과 준호에게 머물렀다. 그 서늘한 눈빛의 준호는 휙 하고 숨을 들이켰다. 오줌을 지릴 것만 같았다. 지혜는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응시하다가 시선을 최 선생님에게로 옮겼다. 선생님, 저 다녀오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지혜는 선생님을 향해 다시 한번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선생님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어서 가거라. 내 제자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구나. 조심하고. 지혜는 차에 올랐다. 묵직한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외부와 단절되었다. 출발해. 장 소장의 지시에 차량 행렬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검은 세단들은 유유히 차이나타운 언덕을 내려갔다. 남겨진 자리에는 매캐한 매연 냄새와 함께 정적만이 감돌았다. 시민들은 떠나는 차량의 뒷모습을 보며 환호성과 박수를 보냈다. 와, 진짜 멋있다. 저 여자분 대체 정체가 뭐야? 특수부대 교관이라잖아. 영화 같다, 진짜. 사람들의 찬사가 쏟아지는 가운데 소연과 준호는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처럼 꽂히는 것만 같았다. 저게 말이 돼? 몰래 카메라 아니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현실을 부정하려 했지만 바닥에 떨어진 소연의 명품 가방 위로 지나가는 차바퀴 자국만이 잔인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지혜가 떠난 자리에는 그녀가 남기고 간 침묵의 무게만이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될 진짜 이야기는 그들에게 더욱 가혹한 후회를 안겨줄 것이었다.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의 내부는 바깥 세상과는 완전히 단절된 또 다른 우주였다. 이중 접합방탄 유리는 차이나타운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했고 최고급 가죽 시트의 냄새와 은은한 디퓨저 향기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강지혜는 시트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다. 긴장이 풀리며 피로가 밀려왔다. 교관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창백하십니다. 의무팀을 먼저 부를까요? 조수석에 앉아있던 장 소장의 부관 김대령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지혜는 고개를 저으며 마른 세수를 했다. 손바닥에 닿는 얼굴이 거칠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좀 배가 고파서요. 아까 짜장면도 다 못 먹고 나왔거든요. 지혜의 농담에 장 소장이 껄껄 웃으며 차량 내 냉장고를 열었다. 역시 강심장이십니다. 천하의 강지혜 교관이 짜장면 타령이라니. 여기 영양보충제랑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이거라도 드시죠. 작전 브리핑은 가는 동안 하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장 소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진지해졌다. 지혜는 샌드위치를 한 입 베어 물며 눈빛을 바꿨다. 방금 전까지 동창들에게 무시당하던 초라한 여자의 눈빛이 아니었다.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말씀하십시오. 듣고 있습니다. 송도입니다. 오늘 밤 송도에서 열리는 다국적 경제포럼 리셉션장에 대한 테러 첩보가 입수되었습니다. 놈들은 단순한 불만 세력이 아닙니다. 교관님께서 지난달 강원도에서 소탕했던 조직의 잔당들입니다. 복수심에 불타있고 인질극을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VIP들이 다수 참석하는 자리라 군 병력을 대놓고 투입할 수 없습니다. 내부 구조를 잘 알고 은밀하게 타격할 수 있는 사람, 교관님뿐입니다. 지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인천대교의 주탑 조명이 밤바다 위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송도 국제도시의 마천루가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화려한 불빛 속에 숨어있을 어둠을 생각하니 입안의 샌드위치가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한편 같은 시각 인천 차이나타운 만리대 앞 검은 세단 행렬이 사라진 자리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구경하던 시민들은 하나둘 흩어졌지만 소연과 준호, 그리고 나머지 동창들은 마치 발이 땅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못했다. 얘야, 방금 그거 진짜야? 꿈이지. 강지혜가? 소연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녀의 시선은 바닥에 놔둔 자신의 명품 가방에 고정되어 있었다. 흙이 묻고 구겨진 가방은 마치 지금 자신의 처지 같았다. 미친, 별 2개였어. 소장이었다고. 헌병들이 도열하고 경례하고. 얘야, 이준호, 너 아까 지혜한테 뭐라고 했냐? 소주잔 던지면서 욕하지 않았어. 동창 중 한 명이 공포에 질린 얼굴로 준호를 다그쳤다. 준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술 기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심한 공포가 그 자리를 채웠다. 나는 몰랐지? 걔가 그런 거물인 줄 내가 어떻게 알아? 옷꼬라지 봤잖아. 너네도 다 같이 비웃었잖아. 왜 나한테만 그래? 준호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지만 목소리 끝은 떨리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다. 혹시라도 누군가 아까 상황을 찍어서 올렸을까 봐 두려웠다. 그때 뒤에서 묵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심한 놈들. 최 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지팡이를 짚고 계단참에 서서 제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실망감을 넘어선 경멸이 담겨 있었다.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오해가. 소연이 변명하려 다가갔지만 선생님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말을 막았다. 오해. 무슨 오해?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짓밟은 게 오해냐? 너희들은 오늘 다이아몬드를 돌멩이 취급하고 발로 걷어찼어. 지혜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시시한 아이가 아니다. 고등학교 때도 그랬지? 가정 형편 어렵다고 주눅 들지 않고 묵묵히 자기 할 일 하던 아이였어. 너희가 명품 타령하며 부모 등골 빼먹을 때 지혜는 나라를 지키는 훈련을 하고 있었던 게다. 선생님의 호통에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다. 나는 오늘부로 너희들과의 인연을 끊겠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부끄러워서 제자라고 말도 못하겠구나. 선생님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잡기 위해 거리로 나갔다. 남겨진 10여 명의 동창들은 서로를 탓하는 눈빛을 교환하며 서 있었다. 얘야,
이거 어떡하냐. 지혜가 혹시라도 보복하면? 걔 특수부대라며? 사람 죽이는 기술 배운 거 아니야? 미친 소리 하지 마. 대한민국이 법치 국가인데 설마. 준호가 큰 소리 쳤지만 다리는 여전히 후들거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주변을 지나가던 커플이 준호를 가리키며 수근거렸다. 저 사람 아까 그 아저씨 아니야? 소주잔 던지고 욕하던 사람. 와,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랑 똑같이 생겼어. 와, 인성 봐라. 준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미 영상이 돌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위치한 안가, 세이프하우스. 지혜는 샤워를 마치고 나왔다. 거울 속에 비친 그녀의 몸은 흉터투성이었다. 어깨에는 총상을 입었던 흔적이, 옆구리에는 칼에 베었던 자국이 선명했다. 그것들은 그녀가 살아온 치열한 삶의 기록이자 훈장이었다.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장비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헐렁한 트레이닝복 대신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색 전술 슈트를 입었다. 허벅지에는 권총 홀스터를 채우고 방탄조끼 위에는 탄창과 성광탄, 단검을 결속했다. 머리를 질끈 묶고 통신용 이어피스를 귀에 꽂자 거울 속에는 동창회에서의 초라한 강지혜는 없었다. 오직 목표만을 응시하는 냉혹한 사냥꾼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통신 체크. 하나, 둘, 셋, 잘 들립니까? 네, 교관님, 아주 잘 들립니다. 여기는 상황실. 현재 시각 21시 30분. 타깃 건물인 오크우드 호텔 연회장에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직원으로 위장한 테러범들이 내부에 잠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어폰을 통해 상황실 요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진입로는 정문과 로비는 보안이 철저합니다. 하지만 지하주차장 화물용 엘리베이터 쪽은 아직 뚫려 있습니다. 그쪽으로 침투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요원이 잠시 머뭇거렸다. 문제는 뭡니까? 지금 연회장에 민간인이 너무 많습니다. 약 200명. 그리고 그중에 교관님의 동창분들 명단도 확인되었습니다. 지혜의 손이 멈칫했다. 동창들. 걔네가 거길 왜 가? 동창들의 2차 장소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주동자인 이준호와 박소연이 기분 전환 겸 자신들의 인맥을 과시하려고 지인이 주최하는 파티에 동창들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그 파티가 바로 테러 타깃인 경제포럼 뒤풀이 행사입니다. 지혜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었다.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더니 결국 죽을 위기에 처한 그들을 구하러 가야 하는 상황이라니. 운명의 장난치고는 너무 가혹했다. 알겠습니다. 민간인 안전 확보가 최우선입니다. 동창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모두 구합니다. 지혜는 냉정하게 말하며 전술 고글을 착용했다. 한편 송도 오크우드 호텔 36층 그랜드 볼룸.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했다. 소연과 준호는 언제 우울했냐는 듯 다시 목에 힘을 주고 있었다. 차이나타운에서의 창피를 만회하기 위해 그들은 무리 중 아는 인맥을 동원해 이 자리에 참석했다. 얘야, 역시 송도 물이 다르네. 아까 그 칙칙한 중국집이랑은 차원이 다르다. 그치? 소연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SNS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었다. 이 사람 맞죠? 인성 쓰레기 동창회에서 친구 개무시하다가 참교육당한 썰푼다. 댓글들은 이미 그녀와 준호를 난도질하고 있었다. 소연은 손이 떨려 댓글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얘야, 이준호, 너 폰 좀 그만 봐. 사람들 보잖아. 우리 여기 즐기러 온 거야. 잊어버려. 아까 그 일은? 준호는 땀을 뻘뻘 흘리며 와인을 들이켰다. 아니, 이게 말이 되냐고? 내 신상이 다 털렸어.
중고차 매매단지 어디냐고 찾아오겠다는 놈들도 있다고. 망했어. 나 이제. 좀 닥쳐. 여기 높으신 분들 많으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 어떻게든 여기서 줄이라도 잘 잡아서 만회해야 할 거 아니야? 그때였다. 쾅.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연회장의 육중한 문이 날아갔다. 연기와 함께 검은 복면을 쓰고 소총으로 무장한 괴한들이 들이닥쳤다. 모두 움직이지 마. 엎드려. 손머리 위로 올려. 음악은 끊겼고 비명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웠다. 우아하게 샴페인을 마시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바닥을 기었다. 소연과 준호도 비명을 지르며 테이블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뭐야, 이거. 테러야. 진짜 테러야? 소연이 준호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덜덜 떨었다. 준호는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고 말았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단상 위로 올라가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는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다. 이 건물은 봉쇄됐다. 허튼 짓 하면 여기 있는 전원을 폭사시키겠다. 그는 품에서 폭파 스위치를 꺼내 흔들어 보였다. 사람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엎드려 있었다. 죽음의 공포가 회색빛으로 차올랐다. 그 시각 호텔 옥상 헬리패드. 어둠을 가르고 소리 없이 강화하는 그림자가 있었다. 검은색 와이어에 의지해 수직벽을 타고 내려오는 강지혜였다. 강한 바닷바람이 그녀의 몸을 때렸지만 그녀는 흔들림 없이 36층 창문을 향해 내려가고 있었다. 유리창 안으로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소연과 준호의 모습이 보였다. 지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기다려라, 이 못난 놈들아. 너희가 무시했던 그 거지가 너희 목숨줄을 쥐고 있으니까. 36층 환풍구. 지혜는 좁은 덕트 안을 포복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먼지가 코를 찔렀지만 기척조차 참아냈다. 그녀의 감각은 극한으로 예민해져 있었다. 덕트 아래 격자문 틈새로 연회장의 상황이 한눈에 들어왔다. 인질들은 중앙홀에 모여 있었고 테러범들은 사방에 폭발물을 설치하고 있었다. 인원은 총 8명, 전원 자동 소총으로 무장. 리더는 단상 위에, 나머지 7명은 부채꼴 형태로 인질들을 포위하고 있었다. 8명, 3초 안에 제압하지 못하면 기폭 장치를 누른다. 불가능에 가까운 미션이었다. 하지만 지혜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는 훈련 과정에 없었다. 그녀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상황실, 진입 준비 완료. 저격팀 위치 확보했나? 건너편 포스코 타워 옥상에 저격수 2명 배치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유리가 특수 강화 유리라 탄도가 굴절될 위험이 있습니다. 교관님이 내부에서 유리를 깨주지 않으면 저격이 불가능합니다. 알겠다. 내가 동시에 타격하고 신호를 주겠다. 신호는 섬광탄이다. 지혜는 환풍구 뚜껑의 나사를 소리 없이 풀었다. 연회장 안은 공포 그 자체였다. 테러범 하나가 엎드려 있는 소연의 머리채를 잡아 일으켰다. 이 여자는 보석이 많군. 돈 좀 있는 모양인가 봐. 본보기로 손가락 하나 잘라서 정부놈들에게 보내볼까? 테러범이 섬뜩한 정글도를 꺼내 소연의 손목에 갖다 댔다. 아, 살려주세요. 제발요. 돈 다 줄게요. 제발. 소연이 발버둥 쳤지만 남자의 완력을 당해낼 수 없었다. 옆에 있던 준호는 고개를 쳐박고 모른 척하고 있었다. 친구가 죽을 위기인데도 자신의 안위가 먼저였다. 시끄러워. 입 다물지 않으면 목을 그어버리겠어. 테러범이 칼을 높이 쳐들었다. 소연은 질끈 눈을 감았다. 이렇게 죽는구나. 벌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 순간이었다. 짠그랑. 환풍구 격자문이 뜯겨나가며 검은 그림자가 수직으로 낙하했다. 지혜였다. 그녀는 착지와 동시에 소연을 위협하던 테러범의 어깨를 밟고 한 바퀴 회전하며 그의 목을 허벅지로 감아 꺾어버렸다.
우두둑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가 종이 인형처럼 바닥에 고꾸라졌다. 주변에 있던 테러범들이 당황하여 총구를 돌리기도 전에 지혜의 손에서 섬광탄이 굴러떨어졌다. 펑! 강렬한 빛과 함께 귀를 찢는 폭음이 터졌다. 테러범들은 눈을 감싸쥐고 비명을 질렀다. 지금이야. 지혜가 소리침과 동시에 그녀가 권총으로 창문 유리를 쐈다. 팡! 유리에 균열이 가자마자 건너편 빌딩에서 날아온 대구경 저격탄 2발이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단상 위에서 기폭 장치를 들고 있던 리더의 머리와 가슴에 정확히 명중했다. 퍽! 리더가 쓰러지며 기폭 장치를 놓쳤다. 지혜는 바닥을 미끄러지듯 슬라이딩하며 떨어지는 기폭 장치를 공중에서 낚아챘다. 그리고는 그대로 몸을 돌려 가장 가까이 있는 테러범의 무릎과 어깨를 향해 더블 탭, 연속 사격을 날렸다. 탕! 탕! 순식간에 4명이 제압되었다. 남은 4명은 눈을 비비며 난사하기 시작했다. 두두두두. 총알이 바닥과 기둥을 갉아먹었다. 인질들은 비명을 지르며 더욱 납작 엎드렸다. 지혜는 테이블을 방패 삼아 몸을 날렸다. 소연은 눈을 떴다. 눈앞에서 믿지 못할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검은색 전술 슈트를 입은 여자, 머리를 질끈 묶고 귀신 같은 솜씨로 테러범들을 하나씩 쓰러뜨리는 그 여자. 방금 전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그 여자. 지혜. 소연의 입에서 바람 빠지는 소리가 나왔다. 아까 차이나타운에서 봤던 그 초라한 동창이 아니었다. 영화 속 히어로보다 더 빠르고 강인한 전사의 모습이었다. 지혜는 테이블 뒤에서 탄창을 갈아 끼우며 소리쳤다. 고개 숙여. 움직이면 죽어. 그 목소리는 동창회 때의 힘없는 목소리가 아니었다. 전장을 지배하는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준호는 그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살짝 들었다가 지혜와 눈이 마주쳤다. 지혜는 준호를 향해 가만히 있어라는 살벌한 눈빛을 보냈다. 남은 테러범 2명이 인질을 방패 삼으려 다가왔다. 오지 마.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테러범이 준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준호는 사색이 되어 울부짖었다. 지혜야, 지혜야, 살려줘. 나 좀 살려줘. 내가 잘못했어. 아까 욕한 거 미안해. 이 와중에도 살려달라고 비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다. 지혜는 숨을 골랐다. 인질과 테러범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는다. 지혜는 천천히 일어났다. 양손에 든 권총을 내리고 빈손을 보여주며 테러범에게 걸어갔다. 진정해. 너희 대장은 죽었어. 폭탄 스위치도 내 손에 있다. 더 이상 무의미한 저항은 그만둬. 웃기지 마. 다 같이 죽는 거야. 이 새끼 머리통을 날려버리겠어. 테러범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다. 절체절명의 순간. 지혜의 눈동자가 붉게 빛났다. 거리 5m. 타깃의 시선은 내 오른손에 집중됨. 왼쪽 어깨가 열려 있음. 지혜는 손에 들고 있던 기폭장치, 이미 해체된 를 테러범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퍽. 테러범이 반사적으로 날아오는 물체를 피하려 고개를 돌린 1초. 지혜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스프링처럼 튀어나갔다. 퍽. 지혜의 니킥이 테러범의 명치를 강타했다. 준호는 그 충격으로 옆으로 나동그라졌다. 테러범이 고통에 몸을 숙이자 지혜는 팔꿈치로 그의 뒷목을 가격해 기절시켰다. 마지막 남은 테러범 하나가 뒤에서 지혜를 향해 총을 겨누었다. 죽어. 탕. 총성이 울렸다. 하지만 쓰러진 건 지혜가 아니었다. 뒤에서 몰래 접근하던 테러범의 다리에 총알이 박혔다. 지혜가 쏜 게 아니었다. 바닥에 떨어진 권총을 주워든 사람, 덜덜 떨리는 손으로 총을 잡고 있는 건 다름 아닌 박소연이었다. 소연아. 지혜가 놀란 눈으로 소연을 쳐다봤다.
소연은 공포와 아드레날린이 뒤섞인 표정으로 엉엉 울면서 소리쳤다. 내가 쐈어. 제가 너 쏘려고 해서 상황은 종료되었다. 진압부대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클리어. 상황 종료. 안전 확보. 지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바닥에 주저앉은 소연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떨고 있는 소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잘했어. 박소연, 내가 나를 살렸어. 소연은 지혜의 품에 안겨 아이처럼 목 놓아 울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준호도 엉금엉금 기어와서 지혜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통곡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턱시도는 엉망이 되었고 명품 가방은 뒹굴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껍데기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생존과 뒤늦은 참회의 눈물만이 연회장을 채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지혜는 피 묻은 얼굴을 소매로 쓱 닦아냈다. 씁쓸하면서도 어딘가 후련한 긴 밤의 끝이었다. 현장 보존해. 기자들 라인 밖으로 물러나게 해. 경찰 특공대장의 고함 소리가 송도 오크우드 호텔 로비를 가득 메웠다. 깨진 유리 조각과 화약 냄새, 피비린내가 뒤섞인 현장은 아수라장 그 자체였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며 실려나오는 인질들과 체포된 테러범들을 비췄다. 그 혼란의 중심에 강지혜가 서 있었다. 방금 전까지 전장을 누비던 검은색 전술 슈트 차림 그대로였다. 얼굴에는 검댕과 피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는 구급대원들이 내미는 담요를 정중히 거절하고 자신의 부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잔당 확인 철저히 해. 민간인 부상자 후송이 최우선이다. 알겠습니다. 교관님. 그런데 팔에 피가. 부관이 지혜의 왼쪽 팔뚝을 가리켰다. 총알이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 붉은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다. 아까 소연을 구하기 위해 몸을 날리다 입은 상처였다. 긁힌 거야. 신경 쓰지 마. 지혜는 무심하게 상처 부위를 지혈대로 감았다. 그때였다. 으앙. 나 집에 갈래. 이거 뭐야? 진짜. 익숙한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담요를 뒤집어 쓴 채 구급차 뒤쪽에 앉아있는 박소연과 이준호였다. 소연은 화장이 번지고 콧물 범벅이 된 얼굴로 울고 있었고 준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만 쳐다보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망했어. 다 끝났어. 지혜는 잠시 그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다. 지혜가 다가오자 주변에 있던 경찰과 군인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었다. 그 모습을 본 준호는 흠칫 놀라 몸을 움츠렸다. 방금 전 자신들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지만 동시에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동창이라는 사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다. 다친 데는 없어? 지혜의 건조한 물음에 소연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 젖은 눈으로 지혜를 보자 형용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지혜야, 소연이 내민 손목은 아까 테러범에게 잡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지혜는 주머니에서 비상용 연고를 꺼내 소연의 손목에 발라주었다. 거칠고 투박한 손길이었지만 그 어떤 의사의 손길보다 따뜻했다. 뼈에는 이상 없어 보인다. 병원 가서 엑스레이는 찍어봐. 너는? 내 팔에서 피나잖아.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자신이 쏜 총 때문에 테러범이 죽을 뻔했던 상황이 자꾸만 떠올랐다. 난 괜찮아. 익숙해. 그때 폴리스 라인을 뚫고 기자들이 들이닥쳤다. 강지혜 교관님, 이번 작전 성공 비결이 뭡니까? 시민 영웅이 탄생했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시죠. 카메라가 지혜를 향해 쇄도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지혜의 옆에 있는 소연과 준호에게도 앵글이 잡혔다. 저 사람들 아까 인터넷에 올라온 영상 주인공들 아닙니까? 차이나타운 갑질녀, 소주잔 투척남. 한 기자가 소연과 준호를 알아보며 소리쳤다.
순식간에 플래시 세례가 두 사람에게 쏟아졌다. 진짜네. 친구 무시하다가 그 친구한테 구조된 기분이 어떠십니까? 지금 심경이 어떠세요? 아까는 거지라고 욕하시더니 지금은 목숨 구걸하신 겁니까? 기자들의 질문은 잔인할 정도로 날카로웠다. 테러의 공포보다 더 무서운 사회적 매장의 공포가 덮쳐왔다. 준호는 담요로 얼굴을 가리고 비명을 질렀다. 찍지 마. 찍지 말라고. 소연은 수치심에 혀를 깨물고 싶은 심정이었다. 전 국민이 보는 뉴스, 생중계 화면에 자신의 엉망이 된 꼴과 비참한 상황이 송출되고 있었다. 화려한 명품과 재력으로 감추고 있던 그들의 천박한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때 지혜가 기자들 앞을 막아섰다. 그만하십시오. 민간인들입니다. 심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우려되니 취재는 통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간주하겠습니다. 지혜의 단호한 눈빛과 서늘한 경고에 기자들이 주춤하며 물러섰다. 지혜는 부하들에게 눈짓을 했다. 이분들 병원으로 모셔. 최대한 조용히, 기자들 눈에 안 띄게. 군인들이 소연과 준호를 에워싸고 구급차에 태웠다. 닫히는 구급차 문 사이로 소연은 지혜를 바라보았다. 지혜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그 표정은 씁쓸해 보였다. 자신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지혜는 또다시 그들을 보호했다. 그 사실이 소연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다. 차라리 욕을 하고 비웃어 주었다면 마음이 편했을 텐데. 지혜의 저 한결같은 태도가 소연을 더 비참하게 만들었다. 우린 진짜 쓰레기였구나.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소연이 흐느끼며 중얼거렸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떨고만 있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에는 짙은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인천의 한 대학 병원 VIP 병실. 아이러니컬하게도 지혜의 지시로 소연과 준호는 가장 좋은 병실에 입원해 있었다. 병원비는 국방부에서 테러 피해자 지원 명목으로 처리해 주었다. 창밖으로 인천대교가 보였지만 두 사람은 창밖을 내다볼 기력조차 없었다. 스마트폰을 켤 용기가 나지 않았다. 병실 TV에서는 연일 어젯밤 테러 사건과 지혜의 활약상이 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뉴스 사이사이에 동창회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그들의 신상이 털린 내용이 가십거리로 다뤄지고 있었다. 준호야, 너 가게는 괜찮니? 소연이 링거를 맞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게. 이미 테러당했어. 간판에 계란 던지고 낙서하고 난리도 아니래? 직원들은 다 그만둔다고 하고 와이프는 이혼하재. 애들 보기 부끄럽다고. 준호가 거칠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떨어진 기분이었다. 나도 병원 홈페이지 마비됐어. 남편이 당분간 친정에 가 있래.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고. 우리 왜 그렇게 살았을까? 지혜한테 왜 그랬을까? 똑똑. 정적이 감돌던 병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사복으로 갈아입은 강지혜였다. 청바지에 흰 티셔츠, 그리고 베이지색 재킷을 걸친 수수한 차림이었다. 하지만 어제와 달리 그 모습이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빛이 나는 듯했다. 지혜의 손에는 죽 전문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다. 병원 밥이 맛없을까 봐 좀 사왔어. 전복죽이야. 기운 차려야지. 지혜가 탁자 위에 죽을 내려놓았다. 소연과 준호는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었다. 어제 그렇게 모욕을 주었던 친구가 죽을 사들고 병문안을 오다니. 지혜야. 준호가 침대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내가 눈이 삐었어. 내가 쓰레기야. 제발 용서해줘. 준호는 엉엉 울며 지혜의 바짓단을 잡았다. 그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다. 일어나, 준호야. 친구끼리 무릎은 무슨? 지혜가 덤덤하게 준호를 일으켜 세웠다. 아니야, 우린 친구 자격도 없어.
지혜야, 사실 너 부러워서 그랬어. 학교 다닐 때 너는 가진 것도 없는데 항상 당당했잖아. 나는 돈으로 치장해도 늘 불안했는데.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어서. 미안해, 정말. 소연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열했다. 10여 년간 묵혀왔던 열등감과 질투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다. 지혜는 의자를 끌어와 그들 사이에 앉았다. 나라고 왜 상처 안 받았겠어? 너희가 무시할 때마다 아팠어. 화도 났고. 지혜의 솔직한 말에 두 사람은 흐느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근데 내가 하는 일이 그렇더라. 매일 죽음을 보고 동료를 잃고 목숨을 걸다 보니까 돈이나 명품,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어. 그냥 오늘 하루 살아있다는 거, 내 옆에 있는 사람 지킬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 지혜는 창밖을 응시했다. 어제 너희를 구하러 갔을 때 동창이라서 구한 거 아니야? 그냥 내 눈앞에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었고 그들을 구하는 게 내 임무니까 그랬어. 근데 막상 구하고 보니까 다행이다 싶더라. 너희가 살아있어서 사과라도 받을 수 있잖아. 지혜는 싱긋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비난도 조롱도 없었다. 그저 깊은 이해와 연민만이 담겨 있었다. 지혜야,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냐? 이제 다 잃었어. 사람들 손가락질 받아서 밖에도 못 나가겠어. 준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었다. 다 잃은 거 아니야? 목숨이 붙어 있잖아. 그리고 너희가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건 가난한 친구를 무시했던 그 마음이지. 지금 세상의 비난이 아니야. 이번 기회에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다시 생각해봐.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그때 지혜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장태영 소장이었다. 잠시만. 지혜가 표정을 굳이며 전화를 받았다. 네, 교관입니다. 뭐라고요? 팔주범 하나가 확실합니까? 전화를 받는 지혜의 눈빛이 순식간에 날카롭게 변했다. 병실 안의 공기가 차가워졌다. 지혜는 전화를 끊고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가 봐야겠다. 죽 식기 전에 먹어. 그리고 당분간 병실 밖으로 나오지 마. 위험할 수도 있어. 무슨 일이야? 또 테러야. 소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별일 아니니까 쉬고 있어. 갈게. 지혜는 급히 병실을 나갔다. 하지만 그녀의 뒷모습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준호가 소연을 쳐다보았다. 얘야, 뭔가 이상하지 않냐? 위험할 수도 있다며? 따라가 보자. 우리 때문에 또 무슨 일 생기는 거면 안 되잖아. 두 사람은 환자복 차림으로 링거대를 밀며 지혜의 뒤를 조심스럽게 쫓았다. 병원 지하 주차장. 지하 3층의 공기는 습하고 어두웠다. 지혜는 자신의 낡은 SUV 차량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감각은 사방으로 뻗어 있었다. 장 소장의 정보에 따르면 어제 현장에서 사살된 테러 조직 리더의 남동생이 복수를 위해 잠입했다는 것이었다. 목표는 강지혜 단 한 명이. 지혜는 차키를 누르지 않고 주위를 살폈다. 기둥 뒤, 차량 사이, 천장의 파이프라인. 모든 곳이 매복 지점이 될 수 있었다. 나와라, 숨어 있는 거 다 안다. 그녀가 차손잡이를 잡으려는 찰나, 슉. 소음기 장착된 권총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지혜는 본능적으로 몸을 숙여 차 뒤로 숨었다. 사이드미러가 박살나며 파편이 튀었다. 역시 눈치가 빠르군, 교관. 기둥 뒤에서 검은 마스크를 쓴 남자가 나타났다. 손에는 글로크 권총이 들려 있었다.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다. 형을 죽인 년, 똑같이 만들어주마. 남자는 거침없이 방아를 당겼다. 퍽, 퍽. 차체에 구멍이 뚫렸다. 지혜는 무기가 없었다. 병문안을 오느라 권총을 반납하고 온 것이 뼈아픈 실수였다. 그녀에게 있는 건 죽을 먹을 때 쓰려던 플라스틱 숟가락 하나뿐이었다.
지혜는 보닛 위로 몸을 날려 반대편으로 넘어갔다. 어딜 도망가. 남자가 쫓아왔다. 지혜는 주차된 차들을 장애물 삼아 이동하며 기회를 엿봤다. 남자가 재장전하는 틈을 노려야 했다. 그때였다. 얘야, 이 개새끼야.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서 누군가 소화기를 들고 달려왔다. 이준호였다. 그는 링거 바늘을 뽑아 던지고 환자복 바람으로 달려들었다. 준호야, 오지 마. 지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다. 준호는 소화기를 뿌리며 테러범의 시야를 가렸다. 이거나 먹어라. 우리 친구 건드리지 마. 테러범은 갑작스러운 하얀 분말 공격에 당황하여 허둥댔다. 탕! 총알이 천장 형광등을 깨뜨렸다. 소연아, 지금이야. 준호의 외침과 함께 반대편에서 소연이 카트를 밀고 달려왔다. 청소부 아주머니가 두고 간 묵직한 청소 카트였다. 으아. 소연은 온몸을 던져 카트를 테러범의 등 뒤로 밀어버렸다. 쿵. 테러범이 카트에 부딪혀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다. 지혜는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먹잇감을 낚아채는 표범처럼 튀어나가 테러범의 손목을 걷어찼다. 권총이 바닥으로 미끄러졌다. 이 아마추어들이. 테러범이 품에서 단검을 꺼내 휘둘렀다. 소연이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다. 칼날이 소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허! 살이 베이는 소리가 났다. 하지만 비명을 지른 건 소연이 아니었다. 지혜였다. 지혜가 맨손으로 테러범의 칼날을 움켜쥐었다. 붉은 선혈이 칼날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강지혜야. 지혜는 고통을 참으며 테러범의 눈을 노려보았다. 내 친구들 건드리지 말라고 했지? 지혜는 피 묻은 손으로 칼을 쥔 채 그대로 테러범의 명치를 박치기로 들이받았다. 퍽! 소리와 함께 테러범의 숨이 턱 막혔다. 이어지는 지혜의 로우킥이 테러범의 무릎 관절을 강타했다. 그악! 테러범이 쓰러지자 지혜는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제압했다. 그제야 안도한 준호와 소연이 주저앉았다. 너, 손. 피가 너무 많이 나. 소연이 지혜의 손을 보고 사색이 되었다. 손바닥이 깊게 베어 뼈가 보일 정도였다. 지혜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찢어진 옷자락으로 손을 감쌌다. 괜찮아. 너희들이 시간 벌어줘서 살았어. 고맙다. 지혜의 말에 준호는 펑펑 울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너 죽을 뻔했잖아, 바보야. 왜 손으로 칼을 잡아? 너희가 다치는 것보단 나으니까. 그때 사이렌 소리가 울리며 지원 병력이 도착했다. 무장 군인들이 테러범을 인계해 갔다. 준호와 소연은 부축을 받아 일어났다. 그들의 환자복은 소화기 분말과 먼지로 엉망이었지만 그들의 표정은 처음으로 당당해 보였다. 친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나섰다는 사실이 그들의 무너진 자존감을 조금은 채워주고 있었다. 지혜는 응급처치를 받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제야 진짜 동창회가 된 것 같네. 하지만 위기는 끝난 것이 아니었다. 테러범이 연행되면서 지혜를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크크, 끝난 줄 알지? 병원 옥상, 선물 10분 남았다. 지혜의 동공이 확장되었다. 옥상. 설마. 이 병원 옥상은 지혜가 자주 가서 바람을 쐬던 곳이자 환자들이 산책하는 정원이었다. 그리고 오늘 최 선생님이 검진차 이 병원에 와 계셨다. 안 돼. 지혜는 지혈하던 붕대를 동여매고 옥상을 향해 뛰기 시작했다. 손의 통증 따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비상 계단을 2칸, 3칸씩 뛰어올랐다. 지혜야, 같이 가. 준호와 소연도 절뚝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마지막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헉, 젠장. 강지혜의 숨소리가 거친 쇳소리로 변해 있었다.
비상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다리는 천근만근이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15층. 엘리베이터가 멈춘 상황에서 오로지 두 다리로 뛰어 올라야 했다. 게다가 아까 테러범의 칼날을 맨손으로 잡았던 오른쪽 손바닥에서는 붕대를 뚫고 나온 붉은 피가 뚝뚝 떨어져 계단 바닥에 점점이 얼룩을 남기고 있었다. 지혜야, 조금만, 헉헉, 조금만 더 가면 돼. 뒤따라오던 이준호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소리쳤다. 환자복 차림의 맨발인 그는 발바닥이 까져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멈추지 않았다. 박소연 역시 머리카락이 땀에 젖어 미역처럼 달라붙은 채 이 악물고 계단 난간을 잡아당기며 올라오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지혜를 비웃던 속물들이 아니었다. 친구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은사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인간들이었다. 쾅! 마침내 옥상 철문이 열렸다. 시원하다 못해 차가운 바닷바람이 땀에 젖은 그들의 몸을 강타했다. 인천 앞바다의 검은 물결이 내려다 보이는 옥상 정원은 고요했다. 그리고 그 정원 한가운데 벤치에 앉아있는 최 선생님이 보였다. 선생님은 평온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고 계셨다. 하지만 지혜의 눈에는 선생님의 허리춤에 감겨있는 섬뜩한 물체가 먼저 들어왔다. 빨간색 디지털 숫자가 빠르게 카운트다운되고 있는 조잡하지만 강력한 사제 폭탄 조끼였다. 4분 58초. 시간이 없었다. 5분도 채 남지 않았다. 선생님. 지혜가 비명을 지르듯 부르며 달려갔다. 선생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제자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놀라움보다는 체념과 슬픔이 담겨 있었다. 오지 마라, 지혜야, 준호야, 소연아. 오지 마, 여기에 폭탄이 있다더라. 놈들이 나를 인질로 잡고 너희를 유인하려 했던 모양이야. 선생님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제자들을 위해 움직이지 않고 계셨던 것이다. 혹시라도 자신이 움직이면 기폭장치가 작동해 병원 전체가 위험해질까 봐 가만히 계신 거였다. 제가 해결할게요. 지혜는 벤치 옆에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폭탄 조끼의 덮개를 조심스럽게 열었다. 복잡하게 얽힌 전선들이 드러났다. 시한 장치와 수평 유지 장치가 동시에 연결된 이중 기폭 시스템이었다. 테러범 놈이 아주 악랄하게 설계해 둔 것이었다. 지혜는 주머니에서 소형 멀티툴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아까 깊게 베인 오른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신경을 다친 것인지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는 전선 하나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툭, 멀티툴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젠장, 젠장. 지혜는 자신의 무력한 오른손을 내려다보며 욕설을 내뱉었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 3분 30초를 가리키고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특수부대 교관이 고작 손 하나 다쳤다고 폭탄 하나 해체하지 못하고 스승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그녀를 미치게 만들었다. 지혜야, 그냥 가라.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너희끼리라도 도망가거라. 선생님이 지혜를 밀어내려 했다. 안 돼요. 절대 혼자 안 가요. 지혜가 울부짖었다. 그때였다. 덜덜 떨리는 지혜의 어깨 위로 따뜻한 손 2개가 얹어졌다. 우리가 도울게, 지혜야. 우리가 내 손이 되어줄게. 소연이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다. 옆에 있던 준호도 바닥에 떨어진 멀티툴을 주워들었다. 나 공업고등학교 나왔잖아. 전기기능사 자격증도 있어? 따놓기만 하고 한 번도 안 써먹어서 그렇지? 내가 지시만 해, 내 손은 멀쩡하니까. 준호가 억지 웃음을 지어 보이며 떨리는 손으로 공구를 쥐었다. 지혜는 두 친구를 올려다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명품을 자랑하고 서로를 무시하던 그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들은 그 어떤 명품보다 빛나는 용기를 보여주고 있었다. 실수하면 다 죽어. 그래도 할 거야. 지혜의 물음에 소연과 준호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너 혼자 두고 가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같이 살고 같이 죽자. 우리 친구잖아. 지혜는 입술을 깨물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 이게 진짜 전우애다. 좋아, 준호야, 니퍼 잡아. 소연아, 너는 플래시 비춰줘. 내가 하라는 대로 정확하게 해야 해. 2분 10초. 본격적인 해체 작업이 시작되었다. 소연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복잡한 회로를 비췄다. 준호는 지혜의 지시에 따라 전선을 하나씩 건드렸다. 파란색 선 보여? 그 밑에 숨겨진 노란색 선이 있어. 그걸 자르면 안 돼. 그걸 건드리지 말고 그 옆에 있는 검은색 접지선만 피복을 벗겨. 에이, 이거 검은색. 준호의 이마에서 땀이 콧날을 타고 뚝 떨어졌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준호야, 숨 참아. 할 수 있어. 나 믿지? 지혜가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 눈빛을 보자 준호의 손떨림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다. 그래, 강지혜가 믿어주는데 내가 못할 리가 없지. 뚝, 준호가 과감하게 검은색 선의 피복을 벗겨냈다. 기폭장치의 불빛 하나가 꺼졌다. 1차 안전장치가 해제된 것이다. 좋아, 잘했어. 하지만 아직 시간은 째깍거리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메인 전원이 남아있었다. 빨간색 선과 흰색 선 테러범들은 항상 마지막에 50대 50의 확률 게임을 걸어놓곤 했다. 45초, 마지막이야. 빨간색이냐, 흰색이냐? 지혜가 회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하지만 테러범이 회로를 꼬아놔서 어느 것이 기폭선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만약 잘못 자르면 바로 화광이었다. 선생님은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고 계셨다. 지혜야, 너의 감을 믿어. 소연이 지혜의 피 묻은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 순간 지혜의 머릿속에 훈련병 시절 교관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놈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색깔에 투영한다. 피해 복수를 원하는 놈들은 붉은색을 생명선으로 설정하지. 흰색이야. 흰색을 잘라야 해. 지혜가 결단을 내렸다. 준호야, 흰색 잘라. 진짜지. 나 자른다. 10, 9, 8, 7. 시간이 없었다. 준호가 니퍼를 흰색 선에 갖다 댔다. 소연은 질끈 눈을 감았다. 선생님도, 지혜도 숨을 멈췄다. 으아, 모르겠다. 준호가 비명과 함께 니퍼를 힘껏 쥐었다. 뚝. 날카로운 금속음이 옥상 정원의 정적을 갈랐다. 3. 디지털 숫자가 3초에서 멈췄다. 폭발음은 없었다. 오직 거친 바람소리만이 귀를 스칠 뿐이었다. 살았어. 우리 산 거야? 소연이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멈춰버린 타이머를 확인한 순간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살았다. 으앙. 엄마. 준호가 대자로 뻗어버리며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지혜도 그제야 참았던 숨을 토해내며 벤치 등받이에 기대어 쓰러졌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고맙다, 고맙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살렸구나. 최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세 제자의 머리를 하나씩 쓰다듬어 주셨다. 지혜는 피 묻은 손으로 선생님의 손을 맞잡았고 그 위로 준호와 소연의 손이 포개졌다. 차가운 옥상 바닥이었지만 그들의 체온이 맞닿은 그곳만큼은 세상 그 어느 곳보다 따뜻했다. 명품 가방도 고급 승용차도 화려한 직함도 없는 맨몸의 인간들이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계절이 바뀌어 늦가을이 되었다. 인천 차이나타운의 거리는 여전히 붉은 홍등으로 화려했지만 오늘 그들의 약속 장소는 그곳이 아니었다. 계양로 뒷골목에 위치한 30년 된 낡은 고깃집, 인천집. 드럼통 테이블 몇 개가 전부인 소박한 곳이었다. 드르륵 미닫이 문이 열리고 강지혜가 들어섰다. 깔끔한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지만 예전처럼 초라해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오른쪽 손목에는 흉터를 가리기 위한 얇은 아대가 채워져 있었다. 지혜야, 여기야. 안쪽 구석 테이블에서 이준호가 손을 흔들었다. 그는 예전에 명품 슈트 대신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 점퍼를 입고 있었다. 테러 사건 이후 그는 중고차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가게 문을 닫았다. 지금은 작은 정비소에서 막내 정비공으로 일하며 기술을 배우고 있다고 했다. 늦었네, 미안. 오늘 신입대원들 훈련이 좀 늦게 끝나서. 지혜가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괜찮아, 우리도 방금 왔어. 야, 여기 삼겹살 진짜 맛있겠다. 맞은편에 앉은 박소연이 상추를 씻으며 말했다. 그녀 역시 화려한 드레스와 보석은 온데간데 없었다. 화장기 없는 수수한 얼굴에 니트를 입은 모습이 훨씬 편안해 보였다. 그녀는 남편의 병원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내려놓았다고 했다. 지금은 구청에서 운영하는 봉사단체의 간사로 일하며 독거노인들을 돌보고 있었다. 선생님은 아직 안 오셨어? 방금 연락 왔는데 곧 오신대. 저기 오시네. 문이 열리고 최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건강을 많이 회복하신 듯 얼굴색이 좋으셨다. 네 사람은 반갑게 웃으며 서로를 맞이했다. 지글지글 불판 위에서 냉동 삼겹살이 익어가는 소리가 청운가게 코스 요리보다 훨씬 정겨웠다. 자, 한잔하다자.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을 위하여. 준호가 소주잔을 높이 들었다. 이번에는 누구에게 억지로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잔을 던지지도 않았다. 위하여. 짠. 소주잔 부딪히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지혜야, 나 요즘 정비소에서 일하는데 몸은 힘든데 잠은 진짜 잘 온다. 예전에는 누구 속여서 차 팔 생각만 하느라 불면증 달고 살았거든. 근데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쌀 사니까 밥맛이 꿀맛이더라. 준호가 고기 한 점을 집어 먹으며 말했다. 나도 그래? 예전에는 명품 신상 못 사면 우울하고 남들 시선 신경 쓰느라 지옥 같았는데 요즘 할머니들 목욕시켜드리고 고맙다는 말 들으면 명품 가방 샀을 때보다 100배는 더 행복해. 진짜야. 소연이 지혜의 앞접시에 잘 익은 고기를 올려주며 쑥스러운 듯 웃었다. 지혜는 그들의 변화가 놀랍고 고마웠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경험이 그들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안에 숨어있던 진짜 사람을 꺼내준 것 같았다.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지혜의 말에 최 선생님이 허허 웃으셨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다이아몬드를 품고 산단다. 다만 욕심이라는 먼지가 쌓여서 빛을 못 볼 뿐이지. 너희는 이번에 그 먼지를 털어낸 거야? 이제야 진짜 너희들답다. 방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그들은 더 이상 아파트 평수나 연봉, 자동차 배기량을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난날의 실수를 반성하며 소소한 내일의 희망을 이야기했다. 지혜는 문득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여전히 손목에는 상처가 남아있고 화려한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거울 속의 여자는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진정한 럭셔리는 비싼 옷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이다. 지혜는 마음속으로 되뇌며 친구들이 따라주는 술을 기분 좋게 들이켰다. 창밖에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다. 더러운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는 눈처럼 그들의 지난 과오도 덮이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비로소 완성된 진짜 동창회였다.